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모입니다. KF-21 블록2의 전력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전력과 향후 수출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발표를 이제 방사청에 이제 KF-21 사업팀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뭐 좀 죄송한 얘기인데 변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KF-21의 이제 블록 1의 이제 초기 생산, 제가 8월 21일 날 사천 카이 그 KF-21 생산 라인 한쪽에 FA50이 있고 수출해야 되는 것도 만들고 있었고 갔다 와서 봤는데 치료기가 있었어요. 8월 21일 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25일까지 이제 거기에 라인에 깔려면은 올 연말까지 뭐 연말 또 지나야 되고 그러면 그 나오는 기체별로 나오는 걸 다 테스트 해봐야 돼요. 마치 시제기급으로 수준으로 테스트 해봐야 되고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한 대 한 대. 그건 뭐 어느 나라든 다 하는 거니까 전투기 생산하는 업체들은. 그럼 그거에 대한 시간도 주어져야 되고 안전성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현재 그 주력 무기인 뭐 미티어 그다음에 독일제 IRIST 이게 실탄들이 다 들어와서 또 실탄들에 대한 또 적용과 또 비행 실제 실문에 대한 그동안 모크업이라면은 이제 1대1 똑같은 모크업의 사이즈 똑같은 모크업을 비행을 시켰다면은 무게에 맞춰서 실탄도 좀 탑재해서 해봐야 되고 또 몇 발은 또 쏴봐야 될 거예요. 사실 거기에 이제 훈련탄 개념으로 이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실제 쏴보고 목표물 타겟을 명중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나중에 영상을 공개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전부 끝내려면 이제 2026년 사실 12월 달까지 가요. 20대를 다 라인에 깔아놔도 그럼 그게 생각처럼 방위사업장이 말하는 것처럼 실전 배치가 바로 안 돼요. 동시에 강릉 비행단이 이제 18전투 비행단이죠. 거기서 그 시설물이 다 깔끔하게 끝내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될 거예요. 지금 한참 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외부에 노출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에 또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LH나 기존의 뭐 수리연회기도 그렇고 워낙 이제 방위사업청은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를 참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홍보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은 팀별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 보도문이나 나오는 게 있죠. 사업에 대한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뭐 2026년 12월부터 이게 돼서 생산된다. 근데 실전 배치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 왜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해군의 주요 전투함들을 보면은 그 건조식이 있지 않습니까? 건조식이 있고 해군 인도식이 있고 해군이 또 전력화 3단계가 있어요. 1, 2, 3단계. 전력화까지 가려면은 보통 2년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해군의 수상전투함의 규모, 사이즈가 또 워낙 사람도 많이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양산 끝내서 시험 비행 테스트하고 그걸 또 이제 끝났다 싶으면 이제 공군에 넘겨주면 초도 새로운 전투기니까 그 교관 조종사들이 또 제대로 이게 적응을 해야 되니까 또 타봐야 되고 또 그 현지에서 부대 현지에서 그래서 또 그게 뭐 한두 달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조종사들한테 넘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술 개념 근데 그 단계가 1년 걸리고 보통 시제품들 초기에 나오는 초도 제품들은 시제품에서 초도 제품 넘어가는 게 보통 많이 만들어 4대 상징성 있게 그리고 강릉 비행단에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 언론한테. 그럼 뭐 그게 20대가 이제 있을 수가 없고 4대를 받은 상태에서 공개를 할 거라고. 그게 이제 블록 1이에요. 무장도 같이 옆에 나열해서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블록 1이 2026년 후반기 가서 실전부대에서 실제 공개가 될까? 저는 아직은 좀 의문이고 지금 현재 2020년 10월인데 얼마 안 남았죠. 2026년도. 그런 측면에서 블록 2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거 뭔가 실적을 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다음에 윗사람들한테. 그래야 자기들이 인정을 받는 거니까. 공무원들 세계도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록2를 이제 앞당겨 얘기하는 게 자기들도 이제 생각을 못한 게 그동안에 장거리 공대지 2 미사일,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만 강조를 했어요. 우리 이거 만들 것이다.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전투기를 많이 홍보하고 장공지 2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게 지나온 게 재래식 폭탄, 무유도 로켓탄, 그다음에 GBU 시리즈, 레이저 유도 폭탄, 그다음에 GPS 유도 폭탄, 제담 시리즈. 이게 기본 그 무장인데 공대지 무장인데 이거를 놓쳤네. 이것도 홍보거리. 요걸 홍보하자. 장공지 2라고 하는 그 공대지 미사일은 어차피 2032년도가야 양산을 시작할 테니까 그 전에 뭘 해먹고 살지? 전투기는 또 블록 2도 나오는데 그 전까지 뭘로 버텨야 돼? 그럼 이거지. 그럼 보통 최대 사거리가 길어봤자 40km짜리 이제 뭐 유도 폭탄들 최대 길어봤자 이거라도 좀 해먹자, 홍보하자, 알리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 전력화가 앞당겨진다든지 그런 거예요. 공대지 무장이야 일찌감치 배치가 되죠. 거기에 맞춰서 블록 2가 나올 때 그 전에 테스트를 끝낼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테스트를 끝내겠다. 기존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유도폭탄들이나 뭐 재래식 폭탄들, 범용 폭탄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제 막 공격할 때, 공습할 때, 뭐 며칠 전까지도 영상이 있었는데, 뭐 계속 하잖아요, 공습을. 그게 대부분이 범용 폭탄보다는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GPS 유도 폭탄, 그냥 정밀하게 때려서 빌딩 하나를
딱 끊어버리듯이 그냥 해가지고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하마스는 방공망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근거리 이제 공격이죠. 정밀 유도 폭탄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 근데 우리는 또 이제 KF-22 블록 2 초도 생산해서 이제 배치되면은 휴전선상에서의 이제 작전 또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은 DMZ에 바로 넘어나 바로 전에 뭐 내려왔다 하면은 막아야 되니까 또 이제 그러한 좀 사거리가 짧은 것도 필요하죠. 작전 요구도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요거를 이제 아주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딱 구분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래서 블록 2가 바로 이제 실전 배치가 금방 된다, 땡겼다. 근데 장공지투는 뭐 없는데 2030년 이전에는 실전 배치된 게 그냥 일반 폭탄이나 그런 사거리 짧은 유도 폭탄을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라도 좀 해외 시장에 내놓고 보여주면은 일단은 뭐 구매에 좀 의욕이 생겨서 협상과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자기들의 내용을 언급 안 했던 건 언급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공무원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찾아내서 발표한 건데 이거를 일반 이제 언론이나 저희 같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쪽이 아닌 밀리터리 쪽이 아닌 분들이 그냥 급하게 이제 보도자료 기반해서 이제 내놓는 거죠. 근데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같이 기존 언론 경위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데 기존 언론의 이제 역할이 약간 좀 어긋나는 게 이제 뭐 정치 쪽도 많지만은 이제 이런 분야도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거 좀 더 들여다보고 쓰면 좋은데 그러면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 없죠. 이런 해소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다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실전 배치는 빨리 되겠죠. 근데 거기에 핵심은 장공지 2, 그다음에 장거리 공동 한국형 미사일 요게 들어가야만 진짜 프랑스의 라팔 같은 아주 완벽한 엔진을 빼고 레이더, 무장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뭉쳐지는. 그래야 수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더 나가서 블록 3에서는 이제 한국형 엔진이 이제 장착이 될 예정이지만은 그건 또 다른 얘기고 또 이후에 또 얘기고 나중 얘기고.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다. 근데 나쁜 얘기는 아닌데 좀 더 구분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동 지형 추적 비행 장치는 조종사 생존성을 높이는 기술로 꼽힙니다. 이 기술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어떤 전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상대방의 방공망이 좀 허접할 때, 그 뭐 쉽게 얘기해서 탑건 2를 보시면은 초반부에 슈퍼넷이 계곡 사이를 이제 비집고 저고도 비행, 일종의 저고도 비행을 한 거거든요. 지형 지물을 이제 회피해서. 그러다가 이제 목표물에 가까우니까 급상승을 하고 결국 레이더에 노출돼서 그게 4.5세대 전투기가 노출이 돼서 이제 영상으로 보면 이제 SA-3급의 미사일에 이제 격추들이 되죠. 그래서 일정 그 작전 들어갔을 때는 좀 일부분은 필요한데 그게 어떤 전적으로 믿을 만한 뭐 그런 전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기술도 필요하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출 도입을 한 나라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제 뭐 대게릴라전에 대한 공습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중고도 이상의 방공망이 없으면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칠 수 있으니까 은닉을 이제 하고서 좀 피해서 그 지형 지문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출되는 전투기에 이제 그 기능이 필요하죠. 근데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 지금 스텔스 전투기 도입한 이유라든지 한반도에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적용하는 스텔스 전투기 전력들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동 지형 추적 비행 장치가 뭐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뭐 4대 기술에 이제 하나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에이사 레이더가 더 돋보이는 거죠. 에이사 레이더가 전자전까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은 이제 에이사 레이더 쪽으로 두고 싶습니다. KF-21의 복자형 설계가 해외 마케팅과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 구축에 어떤 전략적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약간 좀 과장된 거 있죠. 복장 뭐 설계라는 게 어차피 예정돼 있었고 미국의 F-22 랩터하고 F-35만 복장이 이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시뮬레이터로 다 될 수 있느냐 지상 설치한 시뮬레이터로 근데 그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어왔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J-20은 복장을 만들었다 해서 자기들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스텔스 전투기지만 복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었죠. 9월 3일날 뭐 자기들 전승절 행사 때. 근데 이제 그거하고 편승해서 우리도 우리 KF-22도 자랑스러운 전투기인데 우리도 복장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기획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식의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게 유무인 복합에 아주 이게 유리해. 당연히 뭐 좋겠지만은 그걸 굳이 뭐 억지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복장을 만들었다고 하기엔 좀 시대적인 게 시기상으로는 좀 일르죠. 유무인 복합 체계가 원리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는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또 그게 어떤 세미나 중심으로 회자가 되고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는 빨리 잡아야 뭐 2019년, 18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제기가 이제 막 조립을 하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시기지만은 그래서 뭔가 좀 그것 때문에 뭐 이걸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전하게 좀 인식이
안 돼요. 그냥 복제하기는 여러 용도로서 지상 타격용으로서 복제하기들이 많이 이제 선호되니까 어떤 분담용, 작전 그 어떤 운영, 지상 타격의 운영 조정도 해야 되고 지상도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복제하기가 유리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론이고, 근데 굳이 뭐 말할 게 없다고 해서 유무복합.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뭐 스텔스 무인기도 이번에 국고에 나올 때 이제 개념을 보여줬는데 일반 언론에 이제 종이로도 공개를 했었고 종이 이렇게 뭐 자료로서. 그러면 이제 그게 구체화되려면 지금의 시점 10월 초순으로 이제 봤을 때는 최소한 10월 중후순에 하는 이제 아덱스 전시회 있죠. 일산 킨텍스에서는 거기에 전시물이 어떤 형태로 더 구체화돼서 사이즈가 어떻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 있는 해당 업체들, 뭐 대한항공이나 카이의 어떤 그 개발 진전도 속도가 어떤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를 또 보면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하겠죠. QF11에 갖다 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를 그럼 언제 이게 실천됩니까? 하면은 또 이것도 2030년 넘어야 돼요. 실제 제대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가장 앞서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뭐 YFQ 뭐 40이라든지 이제 뭐 첫 병을 했어요. 그런 계통의 좀 무인기들이, 제트 무인기들이. 미국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이제 시제기 정식으로 채택한 두 가지 종류인데, 그게 이제 제너럴 아토믹스께 이제 첫 병을 한 게 이제 한 달 됐나 뭐 2달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원리 논리는 다 살아 있고 지금 존재하는데, 이걸 실전 투입을 이제 아마도 뭐 미국이 먼저 할 수 있겠죠. 뭐 중국보다 오히려 먼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또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도 뭐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중간에 이제 뛰어든 거고 미국이 하니까 자기들 뒤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 사용이 과연 언제 될까? 근데 가까운 근래에 이게 할까? 아직은 그게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KF11에 복제하기에다 갖다 붙인 거는 조금 약간은 좀 앞서간 얘기가 아닐까. 나중에 이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안에다가. 그 기반이 이제 뭐 이게 앞선 디지털 방식이니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유무의 복합 체계를 가지고 나왔다? 왜냐면 2014, 15년도에 KF11을 이제 복책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16, 17년도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게 최근에 일단 갖다 붙인 거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이 KF-21의 전투 개념과 수출 전략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간단합니다. 러우 전쟁에서 공대지 미사일의 역할과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이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톰 섀도우, 스칼프, 스칼프라는 그 두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게 뭐 한 250kg짜리다. 뭐 기껏해야 뭐 고도에 따라 300kg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상 발사식인 이제 미국제 에이테킴스 지대지 단거리 탄도탄인데 이것도 뭐 처음에는 300km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타격하는데 이제 이 러시아군의 주요 후방 그 지점들을 타격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소식은 이제 미국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최대 사정거리가 뭐 2,900km까지 갈 수 있는, 이걸 줘야 되겠다, 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또 독일 쪽에서 이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이죠, 500km짜리 그걸 줘야 되는데 뭐 계속 뭐 준다 만다. 러시아는 또 협박을 하고 있죠. 그걸 주면은 이제 끝장이다, 독일하고 관계는. 그다음에 또 미국 트럼프한테 토마호크 크루즈 주면 또 끝장이다, 국면이 바뀐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공대지 뭐 미사일, 순항 미사일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차기 이제 장공지2라고 하는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500km짜리 이걸 이제 개발에 착수한 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이 전투기 보유국들, 전투기 대량 보유국들이 봤기 때문에 한국의 KF-11의 어떤 위상이 중요하고, 저게 블록2가 나와서 결합이 되는 2032년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편은 나 속에서 지금 화가 나는 게, 저 사람 저 국가에서 기다려 줄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라팔이 계속 팔리는. 근데 또 최근에 파키스탄 공군에서 격추는 됐지만 한 대가. 근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한 달 차이를 두고 또 이 프랑스의 라팔 다수사에서 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또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했고. 그래서 계속 뭐 그 전투기가 라팔이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무장들이 계속 보강이 되니까 판매가 될 것이고, 그래서 2030년 이전에 우리가 유럽까지 이게 KF-11의 블록2가 진출하려면 무장이 중요한데 어차피 이게 개발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개필러 역할, 중간 단계로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독일제 타우러스를 일단은 수출용 전투기에 장착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하자. 그 얘기로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ADD, 국방과학연구소나 나중에 양산할 LIG 넥슨에서는 반대를 하죠.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가 이제 판매가 줄어드니까. 왜냐면 나라에 따라서 타우러스를 사려는 나라가 있을 거고, 한국의 천령 미사일을 살려는 나라가 있으니까 양분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막바지. 그래서 그냥 천령 미사일에 그냥 장공지2에 집중하기로. 그래서 중간에는 우리가 좀 전체 뭐 유럽까지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제가 이제 팔린다고 좀 얘기했고, 근데 이제 좀 중동을 잘 모르겠고, 중동이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이 전투기 도입이 있어서 아주 뭐 야가 빠졌기 때문에 과연 블록2 미사일을 장공지2를 장착되지 인티그레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지역을 벗어나면서 지금 좀 의문은 있죠. 생기곤 있죠. 아직은 미지수죠. 워낙 개발 기간이 짧게 잡은 거지만 7, 8년이지만 완성이 다 되고 확증이 되고 인증이 돼서 생산해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전 부대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10년 잡아야 되잖아요. 실제 그 나머지 플러스 알파가 3년이니까 그런 부분에 7년 플러스 3년은 이제 그런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개발은 착수는 했는데 좀 중간에 이게 좀 뺏기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른 그 전투기 FA-50의 블록 20이 있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FA-50 블록 20을 완성된 거를 A사에다 장착하고 암남 발사할 수 있는 이게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출 시장에서 이거라도 하면은 일단은 진입할 수 있는 나라는 좀 늘어나죠.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더 좋은 KF-21이 블록2도 그 다음에 사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장공지2나 KF-10 블록2도 기다리지만은 FA-50 블록 20을 더 지금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분야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K방산의 도약, 새로운 도약 2단계 도약을 저도 기다리고 있죠.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뭐 나이도 먹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건 좀 개인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FA-50 블록 20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지금 뭐 우리가 폴란드에서는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해 들어가기로 했는데, 요게 이제 뭐 공중파 공영방송 공중파에서 비판을 좀 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뭐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기존의 뭐 원자 사장님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갖다 끼워놨는데, 좀 그건 좀 그렇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우리 LIG 넥슨에서 국산 레이더가 이제 A사 레이더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산 레이더를 또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좀 과제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KF-11의 블록 2 얘기도 했지만은 현령 장공지2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그전에 FA-50도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이게 플랫폼 두 가지 가지고 똑같이 잘 해야 된다. 두 개 다 팔 물건인데 그 전에 선택될 수 있는 거는 FA-50 블록 20이 더 먼저 선택이 된다. 시간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먼저다. K방산에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서는 이제 주류 언론에서는 그냥 뭐 받아쓰기 바쁘니까 뭐 발표하는 대로 순서 없이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평론하는 입장이나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계속 해야 되겠죠. 별도로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KF-21의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개조가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이 수출 경쟁력이나 기술 자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이게 이제 블록 3, 그 KF-12 블록 3,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뭐 번호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KF-XX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번호를 이제 XX로 한 거는 번호를 이제 같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스텔스,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이제 랩터 22. 그래서 뭐 우리가 XX라고 붙인 또 이게 뭐 어떤 언론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니까 사용자에 따라서는 그건 KF-22로 이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스텔스 전투기는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KF-21은 KF-X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인 진화, 단계별 진화를 이제 노리고 20년 전에 뭐 거슬러 올라가서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놓고 올해죠. 2025년 여름부터 내놓고 우리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이제 블록 3라고 하는 전투기 이름이고, 그 다음에 XX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나온 게 엔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국산 엔진을 개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J20을 보면서 엔진 출력 문제도 있고, 항공기가 이제 무게 중심이 더 늘어나고 내부 무장창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거의 없어도, 왜냐면 외형 디자인은 이미 스텔스 외형 디자인을 설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전자장비나 레이더, 그 연동된 시스템, 뭐 전자장비, 그다음에 내부 무장창에 연동된 거, 그다음에 밀어내고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내부 속을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텔스 도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개발해서 블록 3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 또 중요하죠. 그 담보가 되는 그 어떤 전력 문제라든지 추력 문제 더 늘어나니까, 이 이륙중은 최대 이륙중에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가 다 갈아 끼워지니까. 그래서 엔진 개발을 동시에 이제 추진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중에 너무 이제 과장되게 언론 홍보를 했었죠. 2024년도에 중심으로 하반기에. 근데 다행히도 지금 2025년 여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해당되는 그걸 원하는 업체, 특정 업체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 기존에 이게 전체 전투기 규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되더라도 단계적인 엔진 추력을 이제 기존에 엔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F414 한국형 K 버전인데 KI 버전. 요걸 기반으로 추력을 더 늘리는데
이 엔진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종의 국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이제 있어요. 묶여 있어. 얘긴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돼 있고,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업체, 그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이제 얘기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퍼센테이지가 높은 기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터빈 블레이드 엔진을 견딘다 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혼자 자기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구성체의 추진력 문제는, 그거를 하는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공기 흡입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해야 되는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열에 견디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가져와라. 껴가지고 같이 하자. 대신 지분은 우리가 더 높다. 이제 이거거든 사실 핵심은. 그래서 그 완성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로열티 같은 건 좀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기술이 이전에 받기 때문에, 한국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완전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진짜 6세대 전투기는 한국산 뭐 프랑스 라팔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필요한 거죠. 마치 먼저 번에 T-50이 있어서 KF-11이 나오듯이 국제 공동개발 전투기, 경전투기 있었기 때문에 KF-11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예산을 주는 뭐 기재부, 방사청, 이거를 설득해서 뭔가 제대로 돈을 타내려면은, 이거 완전 국산입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뻥튀기해서 홍보를 잘해야 되죠. 근데 실상은 또 아닌 사람들은 아닌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끼어들어서 기웃거렸던 게, 잠시나마 기웃거렸던 게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야. 마치 10년 전에 KF-X 때 떨어진 업체죠. 거기가 와서 이제 뭐 얘기를, 본사 기준이에요. 서울 사무실이 아니라 본사 기준에서 얘기를 한번 했어. 그냥 지나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미련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미국 업체 프레이 히트니까. 근데 뭐 엔진 규격이 뭐 어차피 F414에 맞춰져 있는데 그걸 한국형으로 만드는 건데 완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아직은 좀 미지근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뭔가 이게 설득하거나 이게 끌어내서 자기 휘하로 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그런 막 저항을 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기술을 꾸준히 쌓아봤어. 가스터빈 얘기하면서. 근데 가스터빈 그거 뭐 선박이나 이런 지상에서 그거 가지고 이게 항공기 엔진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좀 과대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진정한 또 우리 한국산 엔진은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할 때, 그거는 이제 2040년이 지나면서부터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얘기 돌아와서 블록 3는, KF-XX라는 블록 3는 이 블록 2가 양산 다 끝나고 행정 뭐 서류 같은 거 다 이제, 야 이거 다 해서 서류 넣어 끝났어 마무리했어 하는 2032년부터. 그 전까지 우리가 카이가 또 전투기 생산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2030년이면 거의 뭐 생산 라인에, 사천에 120호기까지 깔려 있죠. 그게 라인이 호수로 따지면. 그럼 이제 방사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류 처리해야 되고 뭐 여러 복잡한 게 있으니까 뭐 1년 이상은 시간을 두면서 또 발제를 해서 블록 3 넘어가는 걸 또 사업화 시켜야 되니까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뭐 2031, 32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출발은 2032년부터 한국형 스텔스는 개발을 합니다. 엔진 개발을 좀 몇 달 먼저 시작을 해요. 그 로드맵을 보면 공개된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먼저 F414의 한국형 버전을 이제 먼저 출발하면은 이제 32년에 바로 블록 3가 출발해서 2040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시간은 그래도 넉넉 잡은 거예요. 한 8년 정도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또 이제 걱정되는 게 수출이잖아요. 제2도약기, 그 K방산의 제2도약기 이제 2030년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FA50 블록 20은 뭐 흔하게 뭐 필요한 나라에서 판매될 거예요. 마치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슈퍼투카너 저속기 있잖아요. 터프로기 지금도 팔리듯이, 그 필요한 나라들이 아직도 있듯이 그건 별도로 팔리는 건 있을 거고, 거기에 걸맞게. 근데 이제 KF-12 블록 2는 진짜 전투기를 대량으로 고성능을 보유한 나라에서는 이제 뭐 좀 판매 계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장공지 2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니까 2032년이면. 그다음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그때는 이제 시제품이 다 이제 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2032년부터 블록 3가 나오는 완성된 게 개발이 2040년까지는 블록 2를 열심히 팔아야 된다. 열심히.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사실은 전투기 종류를 보면은 블록 2가 우리 일선 부대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선제적인 계약이 과연 있겠느냐.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전에는 F-50 블록 20을 좀 더 치우자.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뭐 2028년이 좋든 2029년이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투기 종류별로. 뭐 프랑스 라팔은 또 더 팔겠죠. 이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자기들이 자국산으로 미티어에 의존 안 하고 자국산은 지금 NG 버전, 니카 MG 버전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로 이제 들어가겠다 하고 있으니까, 하이급에서는 이 스텔스가 아닌 하이급에서는 이제 프랑스 라팔
버전이 계속 신형 버전이 팔릴 거고, 우리는 이제 FA50 블록 20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또 국내 생산도 이제 KF10을 하면서 2031년부터, 32년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외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라팔은 더 이상 못 팔죠. 끝났죠.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수출 시장은 이제 그렇게 서로 다 바뀌는 거죠. 나라하고 전투기가. 그래서 뭐 2032년부터 40년 사이에는 블록 2를 좀 많이 팔 수 있다. 라팔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현재 독일에서는 5번째 개량형 트렌치 5를 예산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F카스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프랑스가 주도해서 독일하고 공동 개발하는 뭐 사실상 5세대급 F카스라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유로파이터 또 5번째 트렌치 5 얘기하는 거. 그럼 이제 그때 가서 트렌치 5가 나오면은 우리 블록 2한테 또 밀리죠. 그때 뭐 이제 생산 배치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독일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라팔에서 이제 유로파이터 최신형으로 바뀔 수 있죠,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변수는 중국이나 뭐 더 나아가 러시아나 이제 이런 스텔스 전투기를 또 이제 해외 이제 시장에 내놓는데, 근데 중국은 지금의 J-10C를 지금 보면은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뭐 활약을 했다는 그 도입국들은 정해져 있어요. 기존의 3세대, 2세대급 3세대 전투기인 J7의 대체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 벌써.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보유를 이제 하고 있으면 숫자를 늘리고 있고, 두 번째가 벵글라데시가 선정을 했어요. J10C. 그래서 이제 나라들은 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FA50이나 KF11 도입을 예정한 나라들은 대상국들은 아니에요. 시장이 서로 양분하니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산 스텔스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럼 또 하나 남은 게 이제 트리케이 칸인데, 미국하고 현재 그 트리케이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에르도안이 F-35 다시 살 수 있게 해달라. 뭐 S-400 러시아제 지동미사일 어디다가 처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튀르키예가 F-35 도입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 필요한 전투기니까 거기에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튀르키예 칸은 국내 개발, 자국내 개발이기 때문에 돈이 또 자기 경제가 좋지가 않으니까, 야, 그건 천천히 해. 그러면 제 시간에 안 나오죠. 원하는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그걸 눈치채고서 지금 KF-11의 복자기에 최근에 자국 조종사가 와서 직접 조종을 했다는 뉴스가 일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형식으로 인도네시아가 KF-11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유동적인 게 되게 많으니까, 전투기 개발이나 시장이니까. 그래서 뭐 2030년 전후로 해서 어떤 변동은 분명히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의 변동은 있는데, 좀 뭐 재미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당분간은 F-50 블록 20. 그래서 폴란드 PL 버전, 말레이시아 M 버전이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 가서 8월 21일 날 봤는데 만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에 A사 레이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근데 무장도 뭐 생산되거나 만들어서 인티그레이션 해서 그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거는 F-50 블록 20이 일단 납품부터 할 것 같아요. 그 인티그레이션 되기 전에 폴란드하고 말레이시아는 예정대로 이렇게 넘겨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업그레이드로 이제 그 장비를 장착하는 걸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전투기 수출, 이게 뭐 개발 수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러우 전쟁 이후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드론 전쟁이라는 게 본격화된 게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이제 인해서 시작이 돼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량 이제 발사를 하면서 비행을 시켜서 지금 피해가 또 우크라이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뭐 일종의 전략적인 거점, 그게 뭐 석유 시설이라든지 그 인프라 문제들, 거기로 또 타격을 이제 골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대 21세기 중반의 현대전 무기에서는 상당히 좀 고도화된 무기로 이제 등장을 했죠. 자리를 잡았죠,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어서 일어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인데, 또 거기에 이제 개입을 했던 이제 이란이 또 이제 보여줬고, 거기는 이제 장거리 드론이죠. 비행 그 거리가 대부분 이제 멀리서 날아오는,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에는 이제 하마스 쪽에서 이제 단거리 뭐 일부 드론을 사용한 건 있는데, 대량으로 장거리 드론을 사용한 건 이제 이란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반도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지구상의 어떤 전쟁의 순서를 보면은 이 지도 그대로 러우 전쟁 시작해서 이렇게 좀 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중간에 이제 양안 대만이 있고 중국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끝에 있는 이제 한반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위협이 성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우리한테 닥칠 현실이다. 우리는 뭐 지금 평상시에 지금 연휴라고 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북한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제한적인 전쟁을 이런 종류의 제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 옛날에는 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일부 간첩 형태의 침투부대를 시켜서 교란을 해서 사회에 혼란을 많이 줬는데, 뭐 60년대, 그다음에 90년대 말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잠수함에 이제 승선해서 잠수함 타고 이제 들어오는. 근데 지금은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뭐 인터넷 세상이 된다면 이제 다른 방식. 그다음에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간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중간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연평도 포교, 천안함 사태, 천안함 격침이죠, 피격.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상과 이제 수중에서 있었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전면전은 이제 두 번째고,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간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드론 전쟁일 것이다. 뭐 그 전에 있었던 2014년도나 뭐 2023년 4년도 있었던 거는 사실 그냥 RC 개념, 리모트 컨트롤, 조그만 소형 무인기 개념의 정찰, 일반 카메라 이제 장착해서.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위협을 받았죠. 이 정도로 이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러우 전쟁이 드론 전쟁보다 우리가 먼저 겪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를. 저게 만약에 이제 폭탄, 뭐 수리탄, 박격포탄을 탑재했을 경우에 그냥 그 당시에는 2014년도 이후에 2016년도, 17년도 이때는 그냥 상상을 했던 거지 뭐 무기, 무장이 탑재가 돼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만 이렇게 장착해서 일반 그 DSLR.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겁이 좀 났었죠, 사실. 저부터. 이게 무기야. 완전 무기화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중간에 2022년도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까지 그 아주 무시무시한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제 북한군이 정식으로 파병 가서 거기서 모든 거를 이제 습득해서 그리고 이제 대가성으로 북한의 이제 공장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드론 그 생산, 대량 생산 공장. 왜냐면은 러시아가 어떤 파병을 해줘서 고맙다는 거는 이제 외형적인 거고, 자기들 속으로는 별도의 공장, 조달할 수 있는 공장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는 이번에 이거를 어렵사리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제3차, 1차는 이제 2014년도 크림반도였죠. 세 번째로 또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을 하더라도 이제 드론이 대세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 무기를 자기 혼자 만들어서는 힘들고, 이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제한적이고, 그러면 제3의 공장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뭐 공동 생산이든 독재 생산이든 간에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역수입을 하고, 그러면 또 북한은 그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이게 파괴력이 있는 이제 드론을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찰 드론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도발을 할 것이다. 근데 단계적으로 백령도 지역을 아마 테스트 해보려고 할 거예요. 도발을. 우리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가깝죠. 그래서 거기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리고 수도권을 이제 건드려 보겠죠.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러시아의 또 지원을 받아서 공장 설립을 이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급히 대응한다고 이제 뭐 폴란드제나 이스라엘제 뭐 긴급 도입 사업으로 이제 우리도 자폭 드론을 이제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은 도입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대요. 사실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과 수정을 하고 나면은 본격 실전 배치는 우리가 언론에서 접한 대로 연말이 아니라 2027년도 정도 돼야만 직도입한 것도. 그러면서 동시에 뭐 국내 그 방위 조달법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바꿔서라도 풍산이나 LIG 넥슨 중심의 어떤 좀 대규모 큰 업체, 방산업체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대량 생산 배치를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의 드론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뭐 러우 전쟁의 어떤 그런 사례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드론 전쟁이 이제 확산이 한반도까지 올 것이다. 제한적인 전쟁이 있어도 뭐 국지 도발도 마찬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순항미사일이, 사실 순항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보다 먼저 개발을 완료해서 실전 배치를 먼저 했어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은 순항미사일보다는 액체 연료 주입식의 뭐 탄도탄이죠. 그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뭐 결국은 ICBM까지 이제 가는 거지만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탄두. 그 중심에 이제 올인을 한 거지. 자기들이 어떤 군사력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뭐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본 포함해서. 그래서 한쪽 부분을 집중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니까 최근에 뭐 한 5년 전부터 하나씩 시제품이 나오는 게 순항미사일. 그리고 외형을 보면은 그 토마호크 크루즈를 그대로 이제 카피한 듯한. 근데 대한민국의 순항미사일도 마찬가지로 그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공기 흡입구라든지 그 디자인이 결국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를 이제 흉내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거의 같은 비슷한 유형의 이제 순항미사일이 본격 양산 체제로 이제 북한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왜냐면 몇 차례 이제 보여준 게 있는데 시제품 중에서 이제 실패작도 있고 성능이 모자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북한의 열병식에서 가장 10월 10일 날 열병식에서 이제 나타난 거를 보면은 이게 가장 최신형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면은 이제 실전 매치를 해서 양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향후에 이제 2025년 이후에 2030년대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이 무기 체계에 또 서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무기 체계 보유의 주력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물론 여러 종류의 무기 체계가 있지만 그건 기존에 다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고도화되고 있고 무기 체계의 남북한의 무기 체계의 어떤 장르, 뭐 소위 뭐 이렇게 종이로 얘기하면 포트폴리오 책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대는 반대로 이제 엔티 드론, 그거를 이제 저지할 수 있는 엔티 드론 방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동시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군 수뇌부에서 국방부에서는 일단 자폭 드론을 직도입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평상시 말씀드렸던 UAV, 큰 정찰 드론이라 할 수 있죠. UAV 쪽에 확보가 또 우선이에요. 왜냐면 그것도 지지부진하거든. 그리고 또 예산을 배정하고 계획을 잡은 거는 그게 또 먼저고.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에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도입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기 군단급 2 이게 이제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선에서는 자폭들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그 장사정포나 미사일, 탄도탄 부대들을 감시할 수 있는 높은 고도에서 그 수시로 그런 어떤 정찰 감시 자산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방사청은 사실 숙제를 많이 지금 안고 있어요. 북한은 좀 제대로 딱 독재 체제니까 한 번에 명령 내리면 딱 이렇게 인사천리로 가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뭐 많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발짝 뭐 반 발짝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2030년대를 앞두고 정말 새로운 이제 위협으로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이 오산에 미국판 아이언돔을 먼저 배치한 배경과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이라는 게 무기 체계를 이제 신형 무기체 도입하거나 적용할 때 시제품 형태로 이렇게 간보는 이제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오산 기지를 이제 방어한다고 해서 그 IFPC라는 걸 배치를 했는데 이게 뭐 전부터 이제 소개는 됐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을 보면은 이제 계속 뉴스나 뭐 자료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 이제 방어 체계인데 그 드론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배치했다? 공개를 이제 흘린 거죠. 그것도 특정 언론에서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기자가 있어요. 그 인터넷만 취재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혼자 주워가지고 단독으로 보도해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많이 받아는 썼어요. 왜냐면 이게 특정 유명한 언론 매체다 보니까 뭐 대단한 걸 생각하고 이게 신뢰성이 있다 해서 받아 썼는데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한미 연합체계의 미사일 방어가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정식으로 이게 좀 각각으로 이제 놀고 있는데 그 미사일 방어 체계, 탄도탄이나 순항 미사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드론까지 가야 되는데 드론 방어 체계를 아직 뭐 서로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장비가 들어온 거죠. IFPC가. 그리고 나중에 지금 또 기사가 난 게 카타르에 가 있던 이란 때문에 이란을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 대비해서 카타르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산에 있던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뭐 2개 세트인가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게 있어요. 다시 이제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언급이 되는 게 이제 돌아오면은 곧바로 업그레이드 그 버전으로 갈아탈 것이다. 그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이든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 갈아 엎을 것이다. 새 걸로. 그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표시가 안 나고 일단 내부 시스템이니까 우리 일반 그 컴퓨터 시스템 보듯이 서버 같은 거. 그걸 갈아엎어서 북한의 탄도탄, 신형 탄도탄에 더 대응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뭐 큰 드론이 날아오는 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러우 전쟁이 나타났으니까 비용도 효과면에서 꽝이지만은 그것도 급할 때는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속 대응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일단은 다시 와서 한국에 다시 가져오면은 수송기에 싣고 오면은 다 이제 갈아엎는 거.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거고 패트리어트 신형 시스템 내부 이제 화력제어 시스템들이 다 바뀌고 뭐 사통장 전부 다 레이더 시스템이 다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동을 또 해보는 게 지금에 들어와 있는 IFPC하고 이제 한번 해봐야 돼요. 연동해서. 새로운 전에 안 해봤던 한반도에서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IFPC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전력으로서 완전하게 자리 잡고 하다못해 이제 군산도 배치해야 되고 칠곡 외관 이런 쪽에도 이제 어떤 군수물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치해야 되고 뭐 하려면은 일단 한 군데서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를 뭐 시제품 형식으로 좀 테스트 해보려는 측면이고 그래서 큰 의미는 아직 안 두고 있다. 이게 다 돌아오고 다 결합이 되고 사드하고 연결되고 해서 층층별로 가장 저속의 저고도의 드론까지 잡을 수 있는 게 다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 리퍼 무인기 이걸 배치됐다고 해서 또 뭐 사실상 언론이죠 언론 주류에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기사 받아쓰기 하고 근데 이게 뭐 어쩌는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이거를 뭐 이렇게 딱 확대 해석을 하는지 일단은 이게 비행체가 저속이잖아요. 저속 항공기잖아 무인기잖아요. 근데 주변국이 뭐 중국이나 북한이 그 지대공 그 화망들이 무기체계들이 이런 뭐 저속 무인기를 뭐 격추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더망도 상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좋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그리고 뭐 저 북한의 안쪽, 평양 뒤쪽에 있는 뭐 탄도탄 기지라든지 뭐 발사대를 찾아 뭐 타격한다? 과연 그렇게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처럼 그게 될까요? 이런 비스텔스의 저속 무인 공격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타격의 어떤 수단보다는 그 대북 정찰 감시 정찰 능력을 이제 좀 더 보강하는. 왜냐면은 일단은 최근에 그 평택기지 캠프 험프대에 있는 한 거의 30년 사용했던 그 터보프롭 정찰기 2종류가 퇴역을 했어요. 그래서 본토로 다 가서 이제 또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다 보내고 이제 정리하고 있고 이제 퇴역한 거고 2종류를 이제 퇴역시켰고 이거를
공백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시중 언론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얼렁뚱땅 기사를 쓴 내용을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형 정찰기 그거 보강하기 위해서 신형 정찰기 한 종류를 이제 직접 봤다. 이제 보여주니까 사령관한테 보여주고 보고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R 영어 스펠링으로 R5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6 R56 정찰기라고 있어요. 이게 터보프롭 수송기를 개조한 건데 쌍발 엔진 2개짜리고 이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신형 이제 터보프롭 정찰기죠. 이게 일단은 배치가 됐어요. 기존에 두 종류에서 하나는 대체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또 보강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리퍼가 들어온 거예요. 정찰 감시 정찰 자산으로서. 이 타격은 이제 두 번째 급할 때 뭐 DMZ상에서 작전할 때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뭐 내륙 깊숙이 북한 쪽에 안쪽에 깊숙이 들어간다 뭐 바다를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격추가 가능하고 북한군의 방공망에 걸리면 그래서 일단은 뭐 감시정찰 대북 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새롭게 이제 꾸미기 위해서 리퍼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리퍼의 어떤 그 비행체의 특징은 27시간 장기 채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24시간 이상이니까 하루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건데 원리상으로 항공기 원리상으로 그리고 이제 항속거리로 따지면은 그게 1,800km까지는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중국까지 감시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중국 감시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부대가 군산에 있다면은 뭐 오산도 왔다 갔다 하고 수원기지까지 올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원주기지까지 이제 밤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대북 감시, 정찰 자산인데, 그러면 서해안 쪽에 뭐 중국의 칭다오라든지 뭐 다른 칭다오 이쪽을 이제 함대들이 있으니까 감시할 수 있겠죠. 해상에서. 근데 뭐 중국에 또 감시 자산이 있어서 역으로 또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군산에 또 배치한 게 전통적으로 항상 대중국, 옛날에 대중공이죠. 전력으로서 기지인데, 주한미군의 어떤 임무 성격이 바뀐다 하는 것 중에 보면은 양안 사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쪽에 이제 투입을 이제 할 수 있는 전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장거리 비행이 되니까 저속이지만은 그래도 날씨에 맞춰서 대만의 이제 후방 지역에, 그러니까 대만의 중국 방향으로는 이게 다 일반 땅이라면 그쪽은 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또 산악지대도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그쪽에 투입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인 비행기니까, 무인 항공기니까. 그래서 유사시에는 투입을 할 수 있죠. 1단계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만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닐까. 뭐 지금이야 이제 대북한 감시 정찰로 운영하고 있고, 근데 유사시에, 양아스테 유사시에는 그걸로 이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무기가 기존 방공체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나요? 북한이 순항미사일 개발하는 거는 이제 배경, 이유를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격 수단을 다종다양을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우리보다 개발이 사실 늦었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불검 사업을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착수가 좀 빨랐고, 그리고 이제 뭐 지형 뭐 대조 방식이라든지 뭐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처럼 그런 방식은 다 기존에 다 우리가 기술이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 이제 접목을 시켜서 연결해가지고 완성이 빨리 됐고, 지상 발사식 이제 현무 3 시리즈죠.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식 이제 최근까지 이제 다 전력화한 거. 그다음에 이제 함정 발사식으로 다 구비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 핵탄두 개발에만 전력 질주하고 탄도탄에 이제 전력 질주했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게 뒤지고 있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걸 이제 뭐 대량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북한이 공군 전투기 전력이 형편없잖아요. 1989년 이후 그때부터 이제 미그 29라는 당시에는 이제 좀 유력한 전투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볼품없는 전투기 9세대, 4세대 전투기죠. 4.5도 아니. 이걸 이제 뭐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전투기는 미국이들은 다 진짜 뭐 거의 창고에다 넣어야 될 정도 수준이고 뭐 박물관 보내고,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독 항공 전력, 항공기 타격 능력이 떨어진다. 그냥 다 탄도탄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정밀 타격 수단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순항 미사일이고 또 대한민국에 비교해서 한 10년 정도 뒤처졌고, 그래서 부랴부랴 자기들이 기술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훔쳐온 것도 있을 거고, 뭐 러시아에서 뭐 또 가져온 것도 있을 거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순항 미사일을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뒤졌고, 일종의 일반적인 유인 전투기, 지상 공습, 정밀 타격, 사람이 이제 탑승한 전투기가 그나마 정밀하게 제대로 근거리에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미그식으로는 이제 방공 전투기를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이 드론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이제 개량형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우리처럼 종류가 늘어나고 대량 생산에 좀 전력 투구하지 않을까. 드론은 이제 로우급 전력이라면 이제 하이급 전력으로서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현재까지는 과대 포장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전하는 게 핵탄두를 이제 장착했다. 그래서 전략 순항 미사일이다. 이렇게 좀 아직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닐 텐데 과대 포장해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전통적인 이제 북한의 어떤 선전 과대 포장 방식으로. 그래서 합참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공개하는 게 다 진짜가 아니고 다 실전 배치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좀 분류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우리 합동 참모본부에서는 이제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공개되는 게 다 실전 배치된 건 아니다. 그러나 순항 미사일은 앞으로 이제 위협이 더 증대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상 어떤 방공망. 순항 미사일은 이제 뭐 초음속이 아닌 상태에서는 아음속은 이제 뭐 격추할 수 있으니까 일반 적어도 이제 비행체 항공기처럼 그래서 방공망을 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동안에 대한민국 육군 중심의 방공망, 적어도 방공망은 사실 북한의 AN2하고 이제 500MD, 북한이 보유하는 500MD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구축을 오랜 기간 해왔죠. 그래서 다 성공을 했어요. 잘 구축이 됐어요. 수도권에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업무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띄어요. 볼 수 있어. 나는 이제 보면 알아요. 그게 어디에 있고, 저기 있네. 뭐 부대가 이제 뭐 개편돼서 거기 시설, 기반 시설을 뭐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새로 건설한다든지 저는 금방 보면 아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다 안정화됐는데 이제 또 과제가 엔티 드론 문제.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 본격적으로. 근데 기존의 이 광학 센서, 전자광학 센서들은 기존에 이제 적어도 침투 유인 항공기 중심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게릴라전 그런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완전 엔티 드론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이제 뭐 들어오면 우회해서 바다를 우회해서 들어오면 막기 위해서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복합 비용 같은 게 좀 비싸긴 하지 않습니까? 복합 비용을 더 발전시킨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내놓고 있는 수출 버전들이 있어요. 좀 더 고도화된 게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권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안, 뭐 태안반도가 좀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수도권의 인천 쪽, 인방산 쪽도 중요하고 태안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울산, 포항 지역도 중요하고 부산 지역도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초음속 순항이 아닌 아음속 순항 미사일도 대비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건 대량 생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일부 적어도 대공망은 이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고고도 방공망, 뭐 사드, 뭐 미군은 사드지만 주한미군은 우리는 LSM 1, 2, 뭐 그다음에 천국 뭐 2, 3 그리고 뭐 북한의 장거리 사정포나 다연장 로켓포 방어하는 이제 적어도 LAMD도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 방공망에 투자해야 되는 게 좀 더 늘어나는 거죠. 종류가. 북한은 지금 좀 종류를 또 늘리니까 우리 또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숙제가 또 생기고 있는 거죠. 별도로. 또 한쪽에서는 북한 감시하기는 뭐 정찰 UAV 완전히 지금 제대로 가지 않고 있고 그것도 보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10년 단위로 새로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국방부는. 또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또 새로운 게 또 생겨서 그것도 쫓아가기 바쁘고.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뭐 경쟁이에요. 이게 쉴 틈이 없는. 거기에 이제 함께하는 이제 방산업체의 노력과 또 그거를 우리가 사줘야 되니까 방위사 합창에서 확보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하고 동시에 모든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타이곤 장갑차를 비공개로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군사력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좀 비공개가 많더라고요. 걸프전 이래로 비공개 장비를 공개를 안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에 해외 연합훈련을 이제 좀 가는 편인데 그게 이제 튀르키예 쪽이나 그리스 그다음에 이제 나토 지역에 가긴 해요. 그쪽이 가깝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정식의 뭐 동맹국이 아니더라도 영국제 무기를 이제 전투기를 사용한다든지 타이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든지 옛날부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연합훈련을 참가하는데 그때 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뭐 전투기를 볼 수가 없고 사진 찍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출되는 걸 꺼리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됐고 나라의 흐름 자체가 뭐 이제 사회는 이제 일부 이제 개방된 것도 있지만은 뭐 새로운 체제에 이제 맞춰서 국왕이 바뀌면서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좀 보수적이고 공개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탄도탄이 없을 거라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1991년도 걸프전 끝난 이후 중국에서 중거리 탄도탄을 도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이제 폐기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정식의 어떤 그 밀리터리 밸런스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군사력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할 때. 그 정도로 이제 비공개가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어떤 전투기도 쉽게 볼 수 없다. 특별한 뭐 연합훈련 아니고서는. 그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타이건 이 장갑차, 차량용 장갑차를 도입해놓고도 그냥 하던 대로 이제 공개를 이제 안 하는 거죠. 그 주변국에 어떤 그것을 군사력의 어떤 규모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있죠. 특히 이제 그게 이란이 이제 재래식 무기 중에서 하여튼 지상군 그 차량들, 전차, 장갑차들이 꽤 많은 편이니까 온갖 잡다한 차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타이건이 이제 비공개로 이제 이게 수출이 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아주 전략적인
무기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서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뭐 저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속 수출이 대량으로 되냐 안 되냐가 더 관심이 가고 있죠. 왜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의 어떤 그 조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정규군이 있으면은 국경 수비대 개념의 이제 또 부대가 있는데, 이 국경 수비대 쪽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대신 차량용 장갑차가 이제 주력이에요. 근데 이 차량용 장갑차가 주력인데 종류가 예전에 그 스위스제 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이제 모바그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뭐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도입을 해서 이름들이 다 달라요. 캐나다는 뭐 LFV 뭐 3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좀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도입을 했어요. 뭐 캐나다제, 미국제, 스위스제 뭐 이렇게 해서 다 도입을 해서 그게 한 뭐 5종 정도 되는 주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신 이제 전차가 없는 대신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들이 이제 딱 이렇게 편제가 같이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국경 수비대 쪽을 이제 앞으로 더 보강을 하지 않을까. 왜냐, 기존에 이제 뭐 스위스 기반의 이런 차량용 신형 차량용 장갑차가 주력이라고 하지만은 그 전에 노후된 그 차량용 장갑차가 이제 미국제가 또 있어요. 미국의 수출형이 이제 어떤 게냐 하면은 이제 V150, 뭐 V300, 200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91년도 걸프전 기준에서는 그게 주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스위스제나 캐나다제, 미국제로 다 이제 주력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남아 있는 거죠. 옛날 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운영이나 정비하기가 그렇게 뭐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후화는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노후화는 또 어떻게 근본적인 노후화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일단은 좀 테스트 성격으로 어떤 시제품 성격으로 소량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사용을 이제 해봐야 되고, 테스트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테스트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테크랩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마음대로 그냥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정도로 이제 소규모로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전망이 지금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기갑 장비 중에서 먼저 번에 성공한 게 이제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화 보병 전투차, 이게 성공을 했고, 이번에 타이곤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완성도가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이제 기계화 보병 전투차 전통이 있으니까, 뭐 옛날에 K200부터 해가지고 K21 우리 한국군이 사용하는 차례차례 이제 내려온 거니까 기술을 이제 쌓고서, 또 차량용 장갑차도 2006년도 기준에서 지금의 이제 뭐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808하고 경쟁하는 차량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반 기술은 어느 정도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뭐 디자인을 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대로템의 K808보다는 좋아요. 타이곤이 아주 날렵해요. 거의 뭐 유럽 스타일의 디자인을 좀 되게 가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무기라는 건 디자인도 좋아야 돼요. 총부터 시작해서 권총부터 시작해서 전투기까지 디자인이 좋아야만 성능이 또 어떻게 그 맞아 떨어지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건이 참 그동안에 국내 한국군에서 K808만 이제 선택해서 만들다 보니까 뭐 다른 여지가 없었죠. 뭐 예를 들어서 해병대가 조금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건 다 규정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안 되고, 결국 수출 상품으로서 이제 혼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눈여겨봤었고, 성능이 유럽제에 뒤지지 않는다. 유럽제에 뭐 수많은 그 차량용 장갑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일단 외형부터가, 디자인부터가 진짜 뒤지지 않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채택이 됐고, 또 그들이 바라는 게, 성능은 이제 유럽제 뭐 대등하더라도 자기들도 이제 방위산업을 이제 좀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 같은 중동 지역 국가 중에서도 하다못해 이집트보다 뭐 좀 경험도 없고 뒤처져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집트는 뭐 1960년대 전투기까지 손을 이제 개발을 이제 하려다가 말았긴 했지만은 시도를 여러 차례 좀 한 게 있고, 그래서 뭐 장갑차는 이미 다 시도를 했고, 차량용 장갑차.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더 고성능의 해외 장갑차를 이제 자국화시키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과 욕망이 있죠. 그래서 현재 그거를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낼 수 있는지 이제 자체 테스트를 하고 또 이제 기술 협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믿기로 해서 소량 사준 거를 믿기로 해서 대량 구매, 면허 생산 이상의 기술 이전을 이제 받아서 공장을 차리고 싶은,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제 독립을 하고 싶은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욕심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뭐 해외 영업을 또 이런 분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지상 차량 그쪽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거느리고 있는 하나 오션, 이제 그건 이제 아직은 이제 미지수인데, 이 지상 기반 뭐 자주국 서포라든지 차량용 장갑차, 그다음에 이제 레드백에 또 이제 뭐 다른 나라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지속적으로 K방산의 구매를 늘릴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이제 현지 생산, 특히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국화시키는 이제 나중에는 이걸 토대로 완전 사우디아라비아 버전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또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그 수출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협력해서 일정 부분 줘도 될 것 같아요. 기술 이전해서 공장 차리고 그래서 뭐 그 해당되는 군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개량도 또 해야 되니까 개량용이. 그래서 이런 전략은 폴란드에 우리가 이제 뭐 K2PL 버전 그 전차죠. 완전히 좀 업그레이드가 좀 뭐 우리 한국 것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능하다. 뭐 제2의 어떤 해외 기술 이전에서 이제 탄생할 수 있는 지금 기준에서 2022년 러 전쟁 이후에 해외 기술 이전에서 이제 나오는 장비를 이제 말씀드린 기준을 하면은 뭐 물론 그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특히 뭐 튀르키예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옛날 얘기는 이제 배제하고 현재 기준에서 이 정도의 지상 기반 차량들은 기갑 차량들은 줘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국내에서 채택을 안 한다면은 그러면 레드백처럼 해외하고 손을 잡아서 이거는 뭐 제한이 있거나 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우리 방산업체로서의 어떤 그 위상과 이익을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는 현대로템 보란 듯이 우리는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너희는 국내 내수만 담당하고 있으면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어. 물론 이제 현대로템의 K808 그쪽 계열은 또 뭐 페루하고 또 얘기하고는 있는데 어떤 판매 대수, 현지 면허 생산을 하더라도 도입 대수를 보면 이제 타이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8x8용 개량형 타이곤이 걸프 지역의 기존 전투 차량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지역이 이제 광활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 작전에 이제 최적화된 기동성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타이어 문제라든지 어떤 구동 체계 쪽에 연계된 거, 그리고 이제 방탄 능력, 장갑 능력이죠. 이게 생존성이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방탄 능력이 또 증가되다 보면 이제 무거워지니까, 그럼 뭐 엔진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이쪽에 구동하는 문제, 이게 다 이제 다 종합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걸 다 이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무장 확장성을 되게 얘기하는데 또 나중에는 이제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운영 유지 능력도 따라야 되고, 그러면 상대 국가한테 우리 요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몇 대 도입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량 도입을 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운영 유지, 후속 군수 지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보장이 되고 담보가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일즈는 이제 해나가겠죠. 그리고 개량용은 아무래도 이제 사막 지역에서 기동 능력과 어떤 방탄 능력을 동시에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즉 현재 나와 있는 거에 당연히 이제 발전형이 개량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뭐 돈을 자본을 이제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발이 다 끝나면 그쪽에다가 뭐 줘야 된다는 이제 조건도 있겠죠. 자본이 이제 어떤 개발비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면밀하게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중동 지역에 팔아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또 이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뭐 한 2, 3년 대량 판매 물꼬가 틀려면은. 근데 일단은 진입을 이제 소량이나마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개량령에 대한 거를 지금 열심히 지금 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27년, 8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보다 좀 뭐 더 눈에 드러나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타이곤 수출 사업이 K방산의 장기 성장 동력으로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방산의 장기 성장 동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현재까지는 폴란드 중심, 그다음에 동남아 4개국 중심, 그다음에 남미의 이제 페루 이 정도로 이제 멈춰 있는데 이제 현재 이 정도만 돼도 뭐 큰 성과가 이제 난 거고 2030년까지 물량이 이제 확보된 거는 있죠. 근데 그 다음에 2030년도 이후에는 어떤 것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창출을 해야 되잖아. 영업을 해서 새로운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나라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서유럽 중심의 방산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지금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재정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성과가 이제 조만간 나와서 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좀 늦게 개발한 장비가 완성이 안 되면은 그 K방산이라는 게 또 이어지기 어렵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이제 경쟁, 대결은 지금부터 아닌가. 조마조마한 마음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업체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만간 2030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동의 시장을 이제 이 장갑차를 이게 타이고이나 장갑차를 가서 들이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유럽제 장갑차가 또 이제 쳐들어올 거예요. 또 그 개량형 가지고 버전을. 그래서 이 거점,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 장갑차 분야이기 때문에 차는요, 이 궤도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를 빼고 중동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대량 판매가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협력하는 게 차량용 장갑차 타이건을 이제 시작을 해서 자주포도 어떻게 대량 판매를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옆에 이제 쿠웨이트한테 자주포를 또 팔 수 있고, 쿠웨이트도 뭐 중국제 자주포 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쿠웨이트, 뭐 카타르, 뭐 오만, 뭐 바레인 이렇게 쭉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물론 예멘은 빼고요. 예멘은 적대적인 국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가장 맏형 역할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방산 우리가 교두보 확보가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아직 뭐 본격적인 이제 경쟁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수상 전투함, 그다음에 수중 전력인 잠수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교섭이나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2028년 이후에는 이제 우리 KF-22의 블록 2나 이제 블록 2 이상인 전투기, 물론 이제 블록 3 개념은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2040년에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블록 2 가지고 잘 이제 세이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이 지금 블록 2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완성도 무장 투발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뭐 장공지 2라든지 한국형 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시기에 잘 맞춰서 등장하면은 뭐 2030년부터 32년도에 좀 더 1년이라도 그 안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뭐 2031년도에 개발이 끝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다 제대로 다 합쳐지면은 항공무기, 그러니까 전투기도 판매가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은 이제 지상무기, 그 다음에는 해상 수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항공무기.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진출을 이제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타이건 같은 게 중요하죠. 물론 그 전에 뭐 현궁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뭐 지금의 뭐 천궁 2 수출 뭐 지대공 미사일이죠. 대탄도탄.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고 별도로 하고 있고, 근데 또 무기의 성격이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무기로서는 이제 이런 기갑 차량, 기가 전투 차량들이 또 중요하고, 또 공장 만들어서 이제 같이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협상하고 교섭하는 게 후속 생산 관련돼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시점에 와 있죠. 미 해병대가 50년간 써온 상륙 장갑차를 퇴역시킨 것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미 해병대가 이제 1970년대 초반 이제 베트남전 이제 말 때 신형 돌격 상륙 장갑차를 이제 계획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LVT P5 다섯 번째 O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전쟁 이제 베트남전이 이제 종료한 상태에서 LVT P7, 지금 이제 한국형은 이제 KALV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대체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LVT P5형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시에 우리 해병대가 신속하게 또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의 날 그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국군의 날 행사 때, 행진할 때 보면은 아주 뭐 대표적인 장비로 그 사진들이 많이 이제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1908년도에 면허 생산을 했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이게 다 어느 정도 장비를 하고 있는데, 미 해병대는 이제 2003년도 이라크전 때 미 해병대가 이제 지상 공격에 이제 참여를 했죠. 미 육군과 동시에 함께. 그래서 이제 내륙 진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미 해병대는 이제 주력 장갑차가 이제 궤도식은 이 지금 ALV, 미국식은 이제 ALV라고 그래요. 이제 원래 이름은 이제 LVT P7이었는데 개량이 돼서 이제 ALV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진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도출됐죠. 일단 속도 문제라든지 지상 그 돌진하는 속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어력. 이 방어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장갑이 일반 전차, 우리 그 메인 배틀 때 그 전차 장갑과 달리 좀 알루미늄 장갑 계통이기 때문에 취약성이 좀 드러났고, 그 대전차화기에 이제 금방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이거를 빨리 그 대체를 해야 되는데, 미 해병대가 기존에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눈앞에 있는 적진 그 해안가를 돌격 상륙하는 이제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중 기동. 물론 이제 헬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이제 그 병력을 이제 상륙을 시킬 수 있는 공중 기동 작전을 이제 개념을 해서, 그게 이제 뭐 From the Sea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장비가 이제 지금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이제 MV-22 오스프리, 이게 수직 이착륙이 되면서 또 이제 공중 기동할 때 수송기처럼 이제 이 엔진 방식을 이제 이렇게 수평을 해가지고 다목적 이제 수송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력으로 이제 옮겨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ALV, 미국 제식명이 이제 ALV가 이제 노화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대에 걸맞지 않고, 그래서 From the Sea라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 취약성도 있고 전술 방식에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수중 그 이제 어떻게 무엇보다도 수상사고가 잦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명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22년부터는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이미 이제 퇴역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5년도 9월 말에 정식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다 퇴역시키고 사용 안 하기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유사시 보관용으로 돌리는데 사실 이게 차량들 대부분이 동맹국이나 우방국 지원용으로 좀 돌려질 것 같아요. 자기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태국도 있고 더 나가서는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제 좀 줄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우리 거를 그 원조 형식으로 우리 걸 가져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버전보다 좀 나중에 생산된 이제 미 해병대 보관용을 이제 좀 원조로 받아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방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KAV2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겠죠, 신형으로. 근데 당장은 이제 미 해병대가 사용 중단을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 내렸고. 일부 차량들이 이제 방출이 될 것이다. 시대에게 걸맞지 않고 잦은 수상 사고 그리고 From the Sea라는 이제 작전 개념이 한 20여 년 전부터 준비가 됐고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사용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퇴역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KAAV1은 느린 속도와 제한된 기동력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KAAV2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다고 보시나요? 미 해병대가 이게 도태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사실 일찌감치 알고 있었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외 수입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국내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제 직도입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기체계 우리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국내 개발.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수리온이라든지 뭐 LH 같은 게 헬기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역시 돌격 상륙장갑차가 이제 단종이 되고 미 해병대가 개발하던 거를 이제 일찌감치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따로 기획을 해가지고 KAV2라고 해서 이제 등장이 됐고 현재 뭐 개발 막바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대면 이제 본격 생산에 돌입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 KAV 일형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AAV라고 하는 그걸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엇보다도 또 이 한국 지형에 맞게, 한국의 이제 뭐 상륙 지점에 맞게 개량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거죠. 그 성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수상 속도가 이제 2배 정도, 약 2배. 그러니까 기존에 KAV가 뭐 13.6km 최대 속도가 시속. 그렇다면 그거에 최소 이제 2배나 3배까지 늘려야 되는 어떤 생존성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안을 향해서 돌격 상륙을 할 때 집중적인 화력을 또 운영해야 되는데 기존의 그 KAVA는 12.7mm 터렛 안에 40mm 자동 유탄 기관포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는 이게 사실 사람이 이제 사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인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인화로 바뀌었죠. 발전이 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량이 돼서 향상이 됐는데 그래도 화력이 사거리가 일단 짧고 해안 돌격할 때까지 좀 원거리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타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고 근접전에서는 이제 뭐 12.7mm 기관총하고 40mm 자동 유탄 발사기는 효과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 파괴력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KAV2에는 40mm 기관포 이게 이제 CTA건이라 가지고 상당히 좀 경량화되고 좀 더 집중 속도가 발사 속도가 좀 빠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형 기관포가 채택돼서 화력이 보강된 거죠. 그래서 일단 주행 속도, 수상에서의 주행 속도하고 화력 그리고 이제 파워팩도 이제 다 제대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워터제트. 기존에 이제 프로펠러를 뭐 추진을 했다면 수상해서 워터제트가 이제 본격 도입이 되고, 그리고 실내가 이제 기존 차량보다는 좀 확장이 돼가지고 탑승 그 해병대 병력이 좀 앉아서 일단은 대기하기가 좀 먼저 형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개선이 된 실내 잠깐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발전이 있었고, 이 모델이 그 사전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념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 해병대에서 개발하다가 이제 없앴던 차기 상륙 장갑차를 이제 많이 들여다보고 있었죠. 2007년도, 8년도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한국형을 만들자. 그래서 현재 본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수상 주행하는 이제 개념의 기갑 차량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인명 손실 사고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하여튼 뭐 좀 상당히 안타까운 그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하고 지금 본격적인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0년대 초반이면은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뭐 한 2026년 내년이죠. 그때 정도 되면은 한 향후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좀 시제 차량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하지 않을까. 지금은 모형 위주로 이제 공개를 했었죠. 뭐 개념도 CG, 컴퓨터 그래픽이나.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이 이제 개발을 안 하고 자기들의 어떤 작전 개념, 운영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포기하는 이제 무기 체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대표적인 게 그 전에 중고도 샘, M샘이라는 거. 즉 미국은 이제 호크 미사일이 이제 한 50여 년 사용하던 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공군도 퇴역을 시켰는데 그런
그러한 무기들, 후속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각국이 알아서 개발해야 되는 거. 동맹국의 각국이.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MSM을 좀 일찌감치 러시아 기술 기반으로 다행히 이제 기술이 있어가지고 입수한 게. 그래서 이제 그 진입한 게 MSM, 중고도 셈이죠. 지금의 천궁 시리즈를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잘 이제 개발이 완료됐는데 어떤 그러니까 고고도 이제 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거리 문제가 있어서 현재 천궁 3까지 지금 이제 진전을 하게 됐죠. 요거는 한국형 진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급으로 좀 올리자 성능을. 이제 그런 이제 이 미사일 쪽이 있고, 지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돌격 상륙 장갑차. 이 부분이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다만 이제 요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사실 첫 번째는 아니에요. 중국이 먼저 이게 좀 대만 침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위협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상륙 작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위협이 되니까 일본이 또 이제 개발에 나섰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개발에 돌입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 70% 이상의 어떤 성과, 지금 진전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시제 차량이지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동북아 3개국이 공교롭게 이렇게 이제 돌격 상륙 장갑차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거. 미국하고 상관없이 이제 미국은 이제 도태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 기존에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AAV7, 그 A1 돌격 상륙 장갑차를 도입한 나라가 뒤늦게 대만, 필리핀은 이제 우리나라 면허 생산부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한 면허 생산하는 거죠. 우리 미국제를. 8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태국은 이제 직수입을 옛날에 이제 했었던 게 있고, 인도네시아는 또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사용하던 구형 먼저 버전이 있어요. 이것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조 형식으로 줬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포도가 동북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렇게 좀 펼쳐져 있습니다. 기존의 이 돌격 상륙 장갑차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대한민국, 일본은 이제 신형 차량으로 다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좀 특이점이 있죠. 미 해병대는 이제 이 부분을 궤도식의 돌격 상륙 장갑차는 더 이상 안 한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차륜형, 궤도형이 아닌 차륜형 장갑차로 해가지고 ACV라는 신형 돌격 상륙 장갑차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한 400여 대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연안에서 상륙 훈련할 때 그 공개를 이제 했었어요. 제한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걸 이제 확실히 보여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 해병대는 그 MV-22 오스프리 이게 주력이에요. 공중으로 신속히 기동해서 이제 이동해서 적 후방에 착륙하는. 그래서 이미 뭐 작전 개념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르죠. 다만 이제 우리 또 해병대는 이제서야 뭐 마린을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상륙 공격 헬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 이제 팀이 이루어져서 뭐 2027년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름대로 개념을 잡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이제 KAV2가 이제 2030년대 초반에. 그럼 나름대로 이제 또 이 대한민국 해병대가 우리 기존의 이 한반도에서 해안 상륙 이 지형 지물 문제가 이제 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죠. 미 해병대는 사실 뭐 한반도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이 대만의 양안 사태를 보면은 한반도보다는 대만이 이제 뭐 침공을 당하거나 이제 다시 이렇게 수복을 해야 될 상황을 대비한 전술 개념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서, 이게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자적인 작전 개념과 독자적인 무기 체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의 대표적인 장비를 얘기했는데, 이거에 또 어떤 개량형이 또 나중에 나와야 되겠죠. 뭐 마린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상륙 공격 헬기도 마찬가지고, 개량형이 또 이제 추가로 또 나와야만 독자적인 전술과 작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2030년대 후반에도 뭐 2040년대도. 그래서 하여튼 서로 이제 이게 좀 갈라지는 게 좀 보이죠. 미 해병대하고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나 연합 상륙 훈련 이런 게 요즘 뭐 아주 끈끈하게 잘 되고 있어요. 어떤 국방 홍보관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은 아주 열심히, 아주 더 미국군보다 더 아주 끈끈하게 작전이 이제 훈련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안 사태가 이제 이게 좀 장기화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좀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을 더 구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잘 거다. 저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KAV2에는 세로 40mm 기관포가 장착됩니다. 이 무장이 기존 장비보다 전투 효율을 얼마나 높였다고 보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상을 보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제 보면은 이 총기 기관포 화력이 이제 포를 제외하고 전차포나 이제 뭐 자주국사포 이걸 제외하고 근접전이나 이제 어떤 장갑차 중심의 전투의 이제 상황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전에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중동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태, 전쟁 이런 걸 좀 보면은 이제 그거를 영화 이제 한글을 보면은 근접 화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기관포 역할이 12.7mm는 이제 기관총이고, 그리고 이제 20mm 기관포, 뭐 30mm, 뭐 40mm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는데, 기관포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40mm가 제일 강력하죠. 뭐 2차 세계대전 때로 가보면은 뭐 전차포의 역할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40mm가 전차포 역할인데, 지금 이제 기관포의 아주 가장 끝판왕이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57mm가 이제 함상, 함포로도 있지만은 40mm가 이제 일반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라에 따라서는 뭐 30mm가 더 주력이고, 그래서 이게 파괴력이 집중해서 이제 공격, 사격을 하면은 사격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이제 화력 제어 장치를 통해서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파괴력이 그 제압하는 능력이 상당히 이제 뛰어나죠. 그러면서 아군의 어떤 상륙 작전을 이제 어떤 반복, 보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제압하고 들어가야만 적군의 어떤 그 후반까지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지상군의 K-21 기계화 보병 전투차에 동일하게, 무엇보다도 또 이제 이 탄약 문제, 그거를 상호 이제 호환성이 육군하고 또 이제 해병대하고 이제 동일하게 가져가야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제 전쟁 수행을 할 때, 대비하거나 수행할 때 탄약의 어떤 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보급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전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괴력은 이제 뭐 첫 번째 그 기관포니까 화력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보급 문제. 그래서 40mm를 채택한 게 좀 잘 된 거 아닌가. 미 해병대는 이제 전에 한 18년 전에 생각했던 거는 뭐 30mm급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의 작전 요구도고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거고, 40mm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공 사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목적 기관포를 쓸 때 어떤 효용성이 높다. 그리고 기존의 KAV-1형이 워낙 화력이 애매모호했던 게, 그걸 완전히 이제 극복하고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먼저 번에 KAV-1은 12.7mm, 그게 주력이니까 이제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괴력도 그렇고, 그게 기관총 중에서는 제일 뭐 높은 거지만 급이, 그래도 이제 파괴력이 좀 문제가 있었고, 러우 전쟁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은 브래들리 장갑차가 뭐 상대방의 장갑차를 모두 다 제압할 수 있는 기관포, 그런 이제 성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40mm급이면 어떠한 장갑차를 만나도 다 제압을 할 수 있다. 사격 정밀도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값비싼 그 뭐 대전차 미사일을 뭐 일단 뭐 탑재하지 않아도 40mm 기관포를 일단 상대방의 기갑 장비들을 제압하고 이제 진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작전 요구도는 뭐 알맞게 설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KAV-2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 장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러우 전쟁을 예를 들면은 그쪽 지역은 1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뭐 그랬지만 그 이후에 참호전, 그리고 상당히 뭐 광활한 이제 수평선 규모의 땅, 평지가 너무 많아서 이 뭐 산악지대가 아닌, 그래서 기존의 육군이 사용하는 이제 기계화 보병 전투차, 그다음에 APC 보병 수송 장갑차가 역할이 크죠. 뭐 일부분은 이제 뭐 드론이나 사격, 자주국 서퍼의 사격으로 해서 파괴가 되지만 살아남는 게 또 작전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은 이제 다 땅이 다 붙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나토 지역, 소위 지금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이제 폴란드 해가지고 루마니아 해서 다 이게 아주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은 지상 육군의 기반에 든 이제 보병 전투차, 그 위주로 이제 상륙 작전은 뭐 거의 뭐 없죠. 그쪽은 이제 뭐 발트해 쪽이 이제 바다 쪽인데, 그래서 상륙 작전보다는 이제 뭐 도하 장비를 사용해서 하여튼 부교를 설치하거나 해서 강을 이제 도섭이나 도하하는 정도고. 근데 반면에 이 아시아, 그것도 이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죠, 넓게 동아시아, 한국을 포함해서 이 동북아시아 보면은 전통적으로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다 상륙 작전이었잖아요, 미 해병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앞에까지, 오키나와까지 이제 다 점령을 다시 재점령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뭐 기계화 보병 전투차는 이제 한반도에서 계속 필요하고, 뭐 중국 지역도 그렇겠지만은 이 바다를 끼고 이제 바다가 전부 섬 형태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 돌격 상륙 장갑차를 구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병대가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관심과 어떤 그 전력 보강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 서방 측의 이 기계화 장비들, 소위 돌격 상륙 장갑차는 사실 AAV, 미국의 이제 AAV죠. 한국의 이제 KAV-1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었죠. 발전이 없었고 진전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그쪽 부분에 뭐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유럽 지역도 그냥 뭐 차량용 장갑차 중심으로 이제 했었고, 이제 이게 특화가 되고 후속 장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KAV-2는 이제 수출을 목적도 하고 있고, 우리 해병대 이제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중국제보다는 일본제보다는 구입하기 쉽고 상담하기 쉽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기존의 도입 예상국들이 다 미국
국제 AAV를 다 보유하고 이제 있어요. 뭐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뭐 50여 대인데 나라별로 뭐 적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의 기존의 우리 방산 수출국들 그 중에서 이제 우수 고객이 있고 속을 썩이는 고객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걸 이제 극복하고 이 지상 장비라든지 이런 해병대 장비는 뭐 별 문제가 없이 판매가 될 것이다. 하루빨리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군사 무기라는 게 특히 기계 기반의 이 장비라는 게 또 개발 완료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더라도 참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2030년도부터는 좀 본격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그 해당 지역 국가에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 이제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모형으로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물이 이제 시제 차량이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데 뭐 내년부터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무관들 해당 그 대사 관의 무관들을 이제 초청해서 시제 차량들을 좀 보여주면서 세일즈를 하지 않을까. 이게 또 다른 이제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이제 기갑 장비와 달리 별도로 새로운 이제 K방산의 어떤 품목으로서 이제 들어올 수 있고 포트폴리오로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망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독점적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대량 판매를 이제 좀 기대를 이제 할 수는 실제 뭐 거기까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대량 판매가 될지 안 될지는 그리고 기존에 차량 형식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형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밀어버릴 수 있는 영업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남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자. 그래서 이거 돌격 상륙 장갑차 대명사는 이제 한국의 KAV2로 물론 이제 나중에 한국식의 제식 명칭이 나오겠죠. 뭐 한문 되게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이름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뭐 불러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KAV2로 이제 설정하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함정이라든지 잠수함 얘기들을 많이 기대를 하는데 별도로 이제 해병대 장비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물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너 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상륙 공격 핵이죠.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KAV2가 같이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뭐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